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멘토 재무금융 박사 김정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개념하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금융투자소득세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 계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두 그룹의 손익통산이 적용이 각각 됐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계산 과정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금융투자로 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이 이렇게 부과될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채권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다음에 표를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 되는 첫 번째 그룹에서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각각 3천만 원하고 2,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총 5,5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 250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는 그룹에서는요, 해외 주식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채권에서 100만 원 양도 차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총 6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요, 이 그룹별로 각각의 공제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자, 이 그룹은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이 그룹은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5천만 원 해줬다라는 말은요, 5천만 원은 수익으로 안 봐주겠다, 즉 과세 표준으로 안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5,500이 수익이 났는데 5천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과세 표준은요, 500만 원만 잡히게 되는 거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각각 500만 원하고 35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세금은 100만 원하고 70만 원이 돼요. 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죠. 자, 그래서 각각 세금이 110만 원, 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총 187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은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더했지만요,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요, 공제를 각각 해준 다음에 과세 표준은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손익통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부에서 이 법을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손익통산, 즉 손실분분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금융투자 활동을 해서 손실이 났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요, 첫 번째 군에서 날 수도 있고 두 번째 군에서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두 군에서 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첫 번째 군에서 났을 때와 두 번째 군에서 났을 때를 각각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5천만 원 공제군에서 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250만 원 공제군에서는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자, 이때 두 그룹의 손익을 통산한 다음에 이익난 그룹에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이 7,15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반대로 5천만 원 공제군에서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50만 원 공제군에서 4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세금이 8,456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공제를 적게 받는 그룹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그룹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났다면 이 두 번째 그룹은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표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되면요, 자, 우리가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건 맞거든요. 자,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채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혹시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생상품도 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세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절세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요, 대표적인 절세 상품들인 IRP나 연금저축, 또 비과세 장기저축 보험이나 ISA 같은 상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보여져요.
특히 이 중에서 ISA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좀 짧은 편이고 세제 한도도 늘어난다고 하다 보니까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ISA 상품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ISA의 계정 내용이 확정이 되면요, 이 ISA 계정 내용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브라질 채권을 소개해드렸던 투자 영상의 댓글로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우리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브라질 국채 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아라 환차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브라질 채권의 매매 차익이에요. 자,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이 돼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이 비과세 되는 거는 여전하고요. 이 세 번째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이 브라질 국채의 수익은 상당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에서 많은 차지를 하고요. 세 번째 브라질 채권 매매 차익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브라질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브라질 채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브라질 채권 투자와 금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답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즘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1부하고 2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죠? 예,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